오늘날 베트남에까지 우리나라 K9 자주포를 수출하게 된 한국의 무기 기술력, 그 뿌리가 무려 600년 전 한 공무원 집안 아들의 도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 주인공은 바로 최무선입니다. 최무선은 1325년 경상북도 영천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 최동수는 광흥창사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광흥창이라는 곳은 공무원들의 월급을 보관하는 창고 같은 곳이었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최무선의 아버지는 재무팀이나 회계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집안 출신이 어떻게 한국 최초로 화약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나아가 조선 건국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최무선의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한 사람의 기술 혁신이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무선이 살았던 고려 말기는 한마디로 외운외환의 시대였습니다. 특히 1351년부터 왜구라고 불리는 일본의 해적들이 한반도 전역을 약탈하며 큰 피해를 입히고 있었죠. 이들은 단순한 도적 집단이 아니라 조직화된 대규모 군대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남북조 시대로 내전 중이었고 이 과정에서 무력을 가진 세력들이 한반도로 넘어와 인구와 물자를 약탈했던 거죠. 고려 조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왜구를 막으려 했지만 수군이 제대로 조직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다에서 이들을 저지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구들이 상륙한 후에야 지상전을 벌이는 일이 자주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해안은 물론 내륙 깊숙한 곳까지 전국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무선의 아버지가 일했던 광흥창은 지방에서 거둔 쇠곡을 보관하는 곳이었는데 예성강 어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배로 운반해오는 조은선들이 모이는 곳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조은선들이 왜구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개성에 가까운 예성강 일대까지 왜구가 침입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최무선은 어려서부터 왜구로 인한 피해를 직접 목격하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들을 물리칠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죠. 최무선은 어릴 때부터 해외 문물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시 고려는 몽골 제국 원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고 서해를 건너 예성강을 통해 고려의 수도로 드나드는 몽골 제국 상인들도 꽤 많았죠. 최무선은 이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렸습니다. 그는 중국어에도 능통했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외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최무선은 해외의 새로운 기술을 가져와서 고려의 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고려에서는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던 화약을 직접 만들어보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전공이나 배경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좋아하는 일을 찾아 창업이나 기술 개발에 뛰어든 청년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화약을 만들기 위해 최무선은 여러 가지로 궁리했습니다. 그리고 몽골 제국에서 온 상인들에게 이런저런 정보를 얻으며 공을 들였죠. 최무선의 화약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이원이라는 인물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원은 원나라에서 온 염초 제조 전문가였는데 최무선과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화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황, 숯, 그리고 염초가 필요한데 이 중에서 염초가 가장 제조하기 어려운 재료였습니다. 염초는 질산칼륨으로 단밑에 검은 흙과 쑥재, 곡식대재를 섞어서 물을 넣고 끓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재료 자체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었지만 이것들을 혼합해서 염초를 만들어내는 비법은 경험상으로 쉽게 터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최무선은 이원을 매우 후하게 대우하면서 은밀히 그 기술을 배웠습니다. 집에서 부리던 종 몇 명에게도 그 기술을 익히게 해서 효과를 시험해본 후 마침내 실용적인 화약 생산 방법을 완성했죠. 그런데 최무선이 화약 개발에 성공했다고 조정에 알렸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감탄하고 환영했을까요?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최무선이 터무니없는 허풍을 부리면서 뭔가 사기를 치려고 한다고 의심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최무선을 아예 사기꾼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최무선은 화약 개발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내고도 투자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그래서 최무선은 몇 년에 걸쳐 끈질기게 건의해야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의 발명품이 실제로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애썼어요. 마침내 1377년 10월 우왕 3년에 그의 성의가 인정받아 화통도감이라는 기관이 처음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약국이었어요. 하지만 최무선의 고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는 화약 개발뿐만 아니라 그 화약으로 실제 전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까지 개발하라는 지시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그 기술로 소비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까지 개발하는 일을 최무선 혼자서 해야 했던 겁니다. 딱히 무기 제조 전문가가 아니었던 최무선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최무선은 작심하고 무기 개발에도 열심히 공을 들였습니다. 몇 년 동안 화통도감에서 다양한 무기를 만들어냈죠. 실록에 기록된 그가 개발한 무기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대장군포, 이장군포, 삼장군포, 육화석포, 심포, 화통 등 다양한 크기의 대포들이 있었고
철탄자라고 불린 총알, 그리고 주화라는 로켓 형태의 무기까지 있었어요. 총 20여 종의 화약 무기가 개발되었는데 이 중 상당수는 성능이 매우 뛰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무선이 무기 개발에 성공하자 고려 조정에서는 또 다른 임무를 내려주었습니다. 바로 그 무기를 가지고 직접 병사들을 이끌고 전투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성공할수록 점점 더 힘든 일을 맡게 되는 상황이었죠. 이 무렵 최무선은 집에서 한탄하는 말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내도 왜 당신은 아버지처럼 그냥 편안히 공무원으로 회계 일만 하지 않고 무슨 듣도 보도 못한 화약 개발을 한다고 나서서 고생만 하다가 이제는 전투에까지 나가려 하느냐고 걱정했을 겁니다. 하지만 최무선은 용기를 내어 심덕부 등의 장군들과 함께 실전에 나갔습니다. 1380년 지금의 군산 인근 진포에서 해적선 500척과 마주쳤을 때 최무선은 대단히 긴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전투를 벌여보니 그가 개발한 화약과 무기의 성능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고려군은 왜구를 완전히 격파했고 그들에게 붙잡혀 있던 사람 330명을 구조하기도 했어요. 이 전투에 참여했던 정지라는 장군은 평생에 수많은 적과 싸워봤지만 오늘과 같이 통쾌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역사에 기록된 진포해전이었고 전투 후 고려 조정에서는 최무선에게 1890g 정도의 금을 상으로 내려주었다고 해요. 요즘 금 시세로 따지면 약 2억 8천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진포해전에서 패배한 왜구들은 육지로 올라와 지금의 남원 인근으로 갔다가 운봉 전투에서 이성계 부대에게 더 크게 패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성계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된 결정적 계기였어요. 그 덕분에 이성계는 훗날 조선을 세울 수 있었죠. 이렇게 보면 최무선 한 사람의 기술이 역사를 크게 바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초기에도 조정에서는 화약과 대포를 매우 중시했는데 태종 무렵에 이미 크고 작은 대포 1만 3,500문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조선 태종 시대는 유럽에서 잔다르크가 기사들을 이끌고 100년 전쟁에서 싸우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화약 무기에서 유럽보다 상당히 앞서 있었던 셈이죠. 최무선은 1395년 4월 19일에 사망했습니다. 임종할 때 그는 부인에게 책 한 권을 주며 아들이 다 자라면 주라고 당부했어요. 그 책은 바로 화약 제조법과 염초 채취 방법 등을 기술한 화약수련법, 화포법이라는 저술이었습니다. 아들 최혜산이 15살이 되자 유언대로 이 책을 물려받았고 최혜산은 아버지의 비법을 배워 조선 조정에서 계속 화약무기 개발에 기여했습니다. 1409년에는 수레에 화기를 장착한 화차를 개발해서 창덕궁 후원에서 발사 시범을 보이기도 했어요. 이것이 나중에 세종 때 신기전 개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조선은 이후에도 최무선의 기술을 바탕으로 화약무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K9 자주포를 베트남에 수출하고 폴란드에 5조 원대 규모의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된 것도 결국 최무선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특히 베트남에 K9을 수출한다는 것은 의미가 남다릅니다. 과거 1970년대 베트남 전쟁을 통해 서로 총부리를 겨눴던 한국과 베트남이 무기 체계를 교역하게 되었다는 건데 이는 국가 간 깊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K9 자주포는 155mm 포신을 사용해서 사거리 약 40km까지 화력 지원이 가능하고 분당 6발에서 8발 사격이 가능합니다. 급속 발사 모드로는 15초 이내에 포탄 3발을 쏠 수 있고 사격 직후 60초 안에 다음 사격 모드로 전환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요. 이런 첨단 무기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600년 전 최무선의 화약 기술에 닿게 됩니다. 최무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혁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회계팀 직원의 아들이었던 최무선이 화약 기술 개발에 뛰어든 것처럼 기술 혁신은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배경을 가진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죠. 그리고 혁신에는 끈질긴 노력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최무선은 몇 년에 걸쳐 사람들의 의심과 비웃음을 견디며 자신의 기술을 증명해야 했어요. 또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제품화, 실전 적용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해내야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과거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무선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고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 한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 사람이 기술 개발부터 실용화, 제품화, 판매와 경영까지 모든 것을 다 성공시켜야만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방식은 최무선처럼 몇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위인이 있어야만 가능한 방법이거든요. 여러 주체들이 활발하게 협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분화된 기술, 산업 생태계를 갖춘다면 10사람, 100사람의 최무선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을 거예요. 최무선이 600년 전에 화약 기술로 한반도의 역사를 바꾸었듯이 오늘날에도 누군가는 새로운 기술로 세상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최무선처럼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도움을 받아 더 큰 혁신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화약의 아버지 최무선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